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2022년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1장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주제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이전 시간에 재분배 이론에 대한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제11장에서는 본격적인 활동, 실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조세 정책, 정부 지출, 또 이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 주제 중에 3번 항, 재분배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분배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조세와 재분배 정책,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강의 때 정부 지출과 재분배 정책, 근로 장려세제, 빈곤선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분배 정책이란 다시 분배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미 분배하였던 것을 다시 분배함. 그래서 피자를 나눠 먹는다 하면 이미 딱 나눴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불평등이 심해. 빈부격차가 심해. 그러면 다시 한번 분배한다는 거죠. 관련된 단어로 배분, 자원을 배분한다 그럴 때 요거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시간과 돈을 어디에 인풋의 개념이에요. 배분한다고 할 때는 allocatio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이제 나눠 갖는다는 의미는 distribution. 그래서 이걸 분배라고 하고, 이 나눠 가진 것이 불합리하다 또는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나누는 거는 redistribution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 사전에서는 redistribution 하면은 the act of sharing something out differently from before, especially in a fair way. 그러니까 이전에 before 이미 분배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재분배 이렇게 한다 이거죠. 행정학 용어 사전을 들어가 보면 redistributive policy,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회 내에서 계층별 또는 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 소득, 권리 등의 불균형적 분포 상태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재정리,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번 분배한 걸 다시 한번 나눠 갖는다 하는 것이죠.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edistribution of wealth, 부의 재분배. It refers to the transfer of wealth in two 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progressive redistribution. 이거는 뭐냐면 from rich to poor.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부를 재분배하는 것은 진보적 redistribution,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고, 반대로 from poor to the rich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재분배지만 이건 regressive, 역진적 재분배 이렇게 이야기. 보통은 이 progressive redistribution을 재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ransfer of wealth is a broad concept and it usually encompasses transfer of wealth도 들어가지만 income, 소득, poverty, property, 재산권, 재산이에요. poverty가 아니고요. property, 재산을 어떤 개인으로부터 타인에게. 그래서 by means of some special social factors like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세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monetary policy, welfare, 복지 정책을, 또 nationalize, 사회주의는 다 재산을 국가화시키죠. 또 charity, 이건 자선 사업을 통해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재분배들. 이러한 이미 분배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면 게임 끝났는데 다시 또 나누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재분배 정책이 뭐냐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포커 게임도 하고 고스톱도 하고 이렇게 게임의 룰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1시간 동안 게임하자. 당구를 쳐도 직방을 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돈 내기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나눠 가졌잖아요. 돈을 나눠 가진 것이 1차적 분배예요. 그런데 1차적 분배는 시장에서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나 권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한 소득, 재산, 권리를 어떻게 좀 평등하게 다시 나눌 것이냐, 소득, 재산, 권리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 친구들은 모여서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친다, 뭐 포카를 친다 이렇게 게임을 하고 나면 예를 들면 1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다 떼인 친구가 이제는 올인을 당해서 다 떼인 친구가 있고, 그러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딴 돈의 반을 다 내놔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딴 돈의 반을 내놔서 전부 올인을 당한 사람은 다시 10만 원 가지고 시작했으면 5만 원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재분배를 해서 좀 더 10만 원 다 잃고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돌려주는 게임으로, 나머지 딴 걸로도 뭐 혼자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이렇게 재미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닥치게 될 이 시장 경제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소득, 재산, 권리를 좀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 사회적 약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는 루저들, 그 게임에서 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박애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죠. 그런데 그 방법론적으로 첫 번째는 개인이 돈 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 게임에서 이만큼 땄는데 내가 반은 내놓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워런 버핏과 같은, 빌 게이츠는 익스플로러, 또 MS 오피스를 만든, 그리고 윈도우를 만든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의 귀재예요. 이 두 사람은 늘 이야기하는 게 상속세 좀 많이 걷어라.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조금은 쓰겠죠. 그러나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복지재단 설립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지를 스스로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재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소득 재분배. 이거는 대동계나 향약. 우리가 가족 안에서는 공동체가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이 번 사람이 취약계층, 우리 중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그 돈을 쓰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쓰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나름 필요는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 차원에서 나눠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종의 사회주의인데 이 강제로 적용되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주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주의는 가족 안에서는 사회주의가 돌아가요. 자발적 사회주의가 돌아가요. 그러나 가족 경계를 넘어서면 쉽지 않죠.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돌아가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는 마음으로 돈을 주는.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만큼 재분배적 상황,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도움을 주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소득 재분배가 있어요. 이거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죠. 법을 통해서 얼마 이상 번 사람은 세금으로 얼마를 내.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뿌려주는 정부를 통한 강제적 소득 재분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누진세 제도, 사회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필요하냐? 모든 사회에서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있게 돼 있어요. 장애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게 해주려면 넌 능력 없으니까 네가 벌어서 먹어. 이렇게 하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었으니 정부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그 세금으로 걷어서 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죠. 이런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상생과 협력에 이러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또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받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걸 나한테 주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은데 요즘은 노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너무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짜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열심히 일해봤자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뺏겨서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풍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 많이 해봤자 남 존재. 가족 안에서는 그게 돌아가는데 가족을 넘어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강제로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생산성이 떨어져서 병에 드는 것을 복지병, welfare diseas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인데 이거 가장 기본은 사유재산제입니다. 이래서 뭔가를 만들면 그건 네 거야. 네 거야.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열심히 사람이 일하지 않아요. 그게 인센티브 시스템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머릿속에 관념이 들어가 있는 그 사유재산제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통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는 발생시키지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굉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휩쓸어갔지만 그 100년을 못 버티고 다 망했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 이야기는 인간 마음속에는 남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측면 또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할 때는 엄청 이 자본주의를 나쁜 걸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소위 운동권 학생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인간에 대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pros 그러면 이거 찬성이라는 거예요. cons 그러면 반대. 반대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부자가 되고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창의와 혁신이 발휘되고 가지고 어떻게든 더 잘하려고 잘하는 게 뭐예요? 좀 더 효율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서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소비자든 생산자든 제가 시장 경제에서 가르쳐줬던 그런 장점들이 프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점들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 이거죠. 그리고 경제가 사이클링을 타서 결국 경기가 호황일 때도 있지만 침체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그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컨스 반대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저는 대충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면 수업 시간에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했는데, 이전 시간에 살펴본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맥시멈 프린시플에 따라서 이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는 그런 복지국가로 가자 하는 주장이 이게 웰페어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나 이 웰페어 스테이트는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현됐지만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프로이센 왕국, 지금의 독일이죠. 그때 비스마르크 제상이 국가, 독일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그러한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영국에서도 2차 대전 끝나고 비버리지 경이라는 사람이 비버리지 리포트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회가 안정되게 가려면 정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그래서 비버리지 보고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는 1929년 30년에 시작된 대공황을 겪으면서 정말 시장에 맡겨놓으면 너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미국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즉 1980년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복지국가 신경을 못 썼어요. 거의 경제 성장에만 모든 돈을 썼습니다. 물론 국방비와 경제 쪽에만 돈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DJ 즉 김대중 대통령이 된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복지국가 쪽을 표방하면서 복지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600조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600조 중에 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에 쓰는 복지국가가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거는 정치학 대사전에 나온 복지국가의 개념이고, 요거는 두산백과에 나오는 복지국가의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찬찬히 읽어보시면 웰페어 스테이트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면 좋죠. 모두가 잘 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로 보는 데가 제가 행복한 나라로 뽑은 저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 북쪽에 있는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자신이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내요. 그 돈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우리도 복지국가로 가서 우리가 번 돈의 50% 세금 내면 좋겠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복지병이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이 어떨지도 몰라요. 장점으로 보면은 이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을 통해서 도울 수 있고, 또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요. 내가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그리고 보건정책, 의료체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no welfare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지 국가에 길들여지면 국가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실업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국가가 나한테 돈 주니까 그냥 먹고 놀아도 돼. 그래서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껴요. 절망감을 느껴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세금으로 억지로 걷어가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인식이 싹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 Productive welfar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지는 모든 돈을 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더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성장으로 가잖아요. 복지의 반대는 성장이라 할 수 있어요. 돈을 경제 성장에 쓸 것인가 사회 복지에 쓸 것인가 할 때 당연히 빵을 키우려면 성장하는 쪽에 돈을 써야 돼요. 그러나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빈궁에 처해서 아무런 근로 의욕도 못 느끼고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소셜 세이프티 넷, 즉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면 그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에 돈을 썼지만 그것이 다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와 성장이 서로 상충하는 서로 반대의 관계가 아니고 복지를 잘 실현해주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북부 유럽 국가들은 생산적 복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렇게 국가가 복지를 해주니 고맙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익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혜택을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다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복지제도 하에서 기꺼이 더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된다면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사회 안전 또는 소셜 세이프티 넷을 갖춰주면은 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뭘 얻어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생산적 복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세금으로 돈을 국가가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보다는 부자들이 이 사회의 부자들이 돈을 잘 쓰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다 흘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간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뿌려줄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쓰게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여기서는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trickle down effect라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경제 용어지만 알아두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rich 부자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쪽에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이 다 이 low skilled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성장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아까 생산적 복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고 낙수 효과의 개념은 성장을 통해서 빵이 커지면 그 빵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해줘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 trickle down 이펙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사상식 사전에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이게 뭐예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돈을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소비가 증대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대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come-led growth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최저임금 올리고
이 노동자들한테 어떻게든 돈을 많이 주려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물론 노동자들은 좋아했죠. 그러나 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국가가 세금 많이 이 이하의 최저임금은 주지 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면 수업 시간에 좀 더 토론을 하겠지만 이 최저임금 올리면 여러분 알바하는 입장에 당연히 좋죠. 좋죠. 그러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일자리에 있는 사람은 임금이 올라서 좋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면 돈 벌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뺏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의 효과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정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좌파들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파락, 노동자들이 얼마나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지. 그렇지만 이 편의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종업원들 아예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알바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K자 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켰느냐? 일부 일자리가 있는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했겠죠. 소득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은 상승했느냐? 한번 따져보고요. 가지고 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근로의욕 상승이 국가 전체 생산성을 향상했을까?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즉 일자리가 없어지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 다 뭐예요? 셧아웃, 가게 문을 닫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진 세상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이건 좀 성공적인 정책일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1인당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일 안 해도 달마다 내 통장에 예를 들면 월간 생계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월마다 100만 원씩 내 통장에 찍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핀란드가 이거 2017년에 한번 시도한 바가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본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준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10만 원. 5천만 명한테. 그러면 연간 120만 원. 5천만 명 하면 60조 원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2021년 기준으로 예산 558조인데 사회복지 예산 200조가 있는데 여기에 60조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20만 원 준다? 그럼 120조. 그래도 월에 한 30만 원은 줘야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연으로 360만 원. 이러려면 180조 원을 더 걷어야 돼.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185조 원의 세금을 더 내야 이 정책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찬성하겠죠.
그러나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일해봤자 이거 채워주느라고 다 세금으로 뺏기는 거 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한번 추진해 본 나라들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렇게 조금씩 해보는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답게 사는 나라는 어느 정도 이게 국민이 동의를 한다면 해볼 만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이고, 아마 저 북부 유럽,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받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고, 내가 정말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됐을 때 국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거 좋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의 일부는 이렇게 n분의 1로 좀 나눠 먹는 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지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합의가 거치면. 그러나 이거를 너무 크게 하면은 좀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이쪽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미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정책들이에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정말 좌파들이 집권을 한 20, 30년 하면서 내가 다 돈 만들어서 니네들 나눠줄게 하고, 왜냐하면 그게 다 표가 되니까 선거 때마다. 이 세상에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다 망했거든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국민들의 행태와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부자들은 일 안 하고 그 나라를 떠나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국가가 주는 돈만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짜로 생각하는 순간 나라가 망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사실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만 부추길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저는 늘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그 지역마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사정을 알고, 우리가 저 사람 돈 모아서 좀 도와주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돈을 받은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와줬네, 고맙네 하고, 나중에 내가 다시 일어나면 또 나같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자발성이 돌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지면 모든 주민이 프리랜서로 살아도 된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튼튼하게 형성돼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취직하려고 애쓰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1년 중에 예를 들면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참여해서 나는 1년 동안 무슨 일 할게, 나는 6개월 정도만 일할게. 그래서 이 공무원 되기 위해서 죽어라 여러분들 말뚝 박는 거잖아요. 철가방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러한 공무원 되는 체계가 아니고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좀 잘 사는 그런 사회로,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제가 볼 땐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되고, 이 가족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지역 공동체 또는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어서 여러분 선배들하고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공동체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랑 2학기 때 배우는 지방자치 행정론에서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제가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3번부터 나머지 사항을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